안녕하세요. 오늘 이렇게 소중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먼저 두 분 자기소개, 그리고 저희 찻별딸기 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음, 어떻게 소개해야 될지 잘 모르겠는데 저희는 경북 스마트팜 혁신밸리에서 5기로 교육을 했고 지금 강원도 평창 대관령에서 딸기 농사를 짓기 시작한 41살 손율입니다. 네, 저도 작신밸리에서 교육을 받다가 여기서 농사를 시작하게 된 이기태라고 합니다. 네,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찻별딸기 이름이 너무 예쁜데요. 이렇게 찻별딸기라는 이름을 짓게 된 배경, 그리고 또 여러 다른 곳도 많은데 하필 이곳 강원도 평창에서 스마트팜을 시작하게 된 계기 한번 여쭤볼 수 있을까요? 촛별딸기라는 이름은 촛별이 뜰 때, 그 촛별이 뜨는 어두운 밤하늘에서 딸기를 딴다고 해서 촛별딸기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고, 사실은 그 전까지는 생각해 본 이름은 아니고요. 여기 이제 농사 지으려고 온실 임대온실을 신청할 때 그래서 많이 고민하다가 머리 맞대고 나온 한 8가지 이름 중에 제일 마음에 들었던 이름이었어요. 네. 그리고 평창으로 온 계기는 제가 자가용농을 준비하기에는 금전적인 문제도 사실은 있고 지역 정착해야 될 지역을 찾던 중에 나왔던 신청할 수 있는 그 지자체 온실 중에 평창이 있었는데 사실은 신청할 수 있는 기간이 지나고 저희가 발견을 했어요. 네, 지나고 발견했는데 저는 대관령에 대한 정보가 없었고 기태 씨 같은 경우는 대관령에서 농사 지으면 좋을 것 같다. 거기는 온도도 저온이고 해도 잘 될 것 같아서 좋을 것 같다 하기에 이제 한번 신청서를 넣어보자 늦었지만 근데 우연찮게 이제 기회가 있어가지고 저희가 이제 들어오게 됐어요. 네, 저도 했던 얘기가 또 똑같은데 사실 찻별딸기라는 이름은 제가 지었고요. 중요하죠. 네, 네, 제가 지었고 네, 저도 이제 저는 이제 강원도에서 군 생활을 했다 보니까 5년 동안 군 생활을 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가 아무래도 화천에서 살았는데 사실 비슷한 기후대이기도 하고 특히 이제 딸기 같은 경우는 저온순 작물이다 보니까 저희가 딸기 농가들의 가장 큰 문제점이 9월에 심어서 한 3, 4월 작기가 한 5개월, 6개월 정도밖에 안 된다. 그래서 짧은 기간밖에 수익을 내지 못한다. 1년 내내 중에. 그러다 보니까 좀 더 작기를 길게 가져갈 수 있으려면 온도가 낮은 게 좋지 않냐. 그래서 이 온도를 지금 낮게 된 지역이 평창이고 마침 이 스마트팜이라는 게 지금 지어지고 있다 보니까 지원을 하게 되고 운이 좋게도 합격해서 지금 이렇게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아까 저온순 작물이라고 하셨는데 저온순 작물이라는 거는 이제 그 좀 더운 그런 기후에 취약한 작물이라는 뜻인가요? 아니요, 저온성 작물. 저온성 네, 작물이요? 네. 낮은 온도가 이제 생육에 좀 더 유리하게. 네. 그런 작물. 딸기 같은 경우는 화분화가 20평균 기온이 한 25도 이상이 되면 꽃이 피지 않게 돼요. 그래서 저희가 사실상 원하게 되는 과실인 딸기를 딸 수 없게 되고 문체만 성장하게 되는데 그 25도를 타 지역 같은 경우는 보통 한 4월달, 5월달쯤 되면 더 이상 유지가 되지 않아서 딸기가 안 나오고 문체만 크는 기간이 나오는데 저희는 그 기간이 좀 더 길게 될 수 있다는 점이 평창의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저희가 6월 이제 농사를 아는 분들도 있지만 또 농사를 모르는 분들도 있어서 한번 짚어왔던 거고 저온선 작물이라서 또 평창이 조금 이제 적절한 장소였다 그렇게 이해가 되는데요. 방금 말씀해주신 것처럼 이렇게 제가 질문을 한 가지 던지면 두 분이 네. 심차적으로 대답해 주셔도 되고 아니면 대표해서 말씀해 주셔도 되고 그렇습니다. 네. 저희가 스마트팜을 들어본 건 사실 되게 오래된 것 같은데 정확히 어떤 기술을 사용하는지 또 주요 작물이 뭐가 있는지 이런 것들은 사실 또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그 많은 작물 중에서 왜 하필 딸기였는지 이 딸기라는 작물을 선택하신 이유와 그리고 지금 이 딸기 스마트팜을 하시면서 어떤 기술을 이용하고 계신지 한번 말씀 부탁드립니다. 저는 딸기가 좋아서 선택했던 건 사실 아니에요. 네. 왜냐면 딱히 먹는 것도 즐기지 않고, 그러니까 자체적인 먹기엔 좀 비싼 과일이긴 하잖아요, 사실. 그러다 보니까 뭐 좋아하거나 이런 건 아니고 제가 뒤늦게 농대를 다녔을 때는 부모님이 농사를 지으셔서 그걸 돕기 위해 간 건데 이게 너무 힘들더라고요. 부모님이 잎채소 농사를 노지에서 지으셨어요. 네. 그건 내내 밭에 가서 풀 메고 잎 따고 돌아서면 자라있고 이러니까 저건 안 해야겠다. 저건 안 해야겠다. 과를 3개 중에 선택을 하는데 과수, 화의 채소 중에서
꽃을 못 먹는 거니까 빼고 힘든 채소도 안 하겠다. 그러면 저는 과수로 가겠다 해서 나무 타는 걸 이제 많이 했어요. 딸기가 아니라 사과, 배, 복숭아, 포도를 학교에서 배웠었는데 막상 학교 들어갈 때는 농사 지을 생각이 저는 없었거든요. 그냥 자격증 좀 더 따고 지금 하는 거에서 좀 더 내 삶이 나아지면 좋겠다였는데 농사 짓다 보니까 학교에서 배우다 보니까 이게 생각보다 되게 사람이 기분 좋아지는 일이었어요. 사실은 크는 걸 매일 보고 바뀌는 것도 매일 보다 보니까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농업이 뭐가 있을까 고민하다가 제가 이제 뭐 건강상의 문제가 좀 생기면서 내가 모든 농사를 다 할 수 없겠다는 쪽으로 생각이 바뀌었어요. 모든 작업을. 그걸 하기 위해서는 내 노동력을 좀 줄여가며 도와줄 수 있는 게 필요하다. 이게 다시 스마트팜으로 가게 된 거예요. 스마트팜이 농사를 대신 지어주진 않지만 내가 힘들거나 매일 체크하지 못하는 부분을 센서가 도와주고 환경제어 프로그램이 조절해 주니까 그 도움을 받기 위해서 선택한 게 스마트팜이었고 여기서 키울 수 있는 작물 중에서는 저랑 제일 잘 맞는 게 딸기였던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스마트팜을 선택했고 그 다음이 저는 딸기였어요. 혹시 어떤 부분에서 그럼 딸기가 잘 맞는다라고 생각하셨는지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네, 그럼요. 스마트팜에서 시설 교육을 하는 작물에는 토마토, 오이, 파프리카, 멜론, 뭐 아스파라거스 같은 작물들이 있기는 해요. 근데 아시다시피 토마토, 오이 같은 경우는 키가 많이 크고 그러니까 리프트를 타고 올라가야 되는 위험성이 좀 있고요. 그리고 과 하나하나에 무게가 있기 때문에 한 번에 들어 날라야 되는 그 중량이 사실은 부담이 많이 들거든요. 근데 제가 아무리 뭐 힘이 좋다고 한들 제가 들 수 있는 양에는 한계가 있고 저는 혼자서 농사 짓는 걸 목표로 했었기 때문에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그 중량과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작업량을 찾자 했을 때 저한테는 딸기가 맞았던 거예요, 사실은. 네. 말씀 듣고 보니까 그러네요. 네. 또 대표님 혹시 네. 예. 저 같은 경우는 사실은 혁신밸리에 들어가기 전까지 농사를 하나도 몰랐습니다. 딸기도 씨 뿌리면 나는 줄 알았고, 사실은 이게 관리라는 게 있어야 되는 건지도 몰랐어요. 그냥 있으면 잘하는 건 줄 알았는데 막상 혁신밸리에 들어가서 교육을 받다 보니까 저희가 경상도 혁신밸리에서는 딸기, 토마토, 오이, 멜론 이렇게 4가지 작물을 알려줬어요. 근데 누나도 얘기를 했지만 오이, 토마토, 멜론 같은 경우는 고설 작업차를 타고 위에까지 올라가서 작업을 해야 되는 그런 위험성도 있고 그리고 일단은 제가 더운데 많이 추락합니다. 더운데 많이 추락해서 네, 이게 여름에 이제 40도까지 올라가는 그런 온실에서 작업을 하는 게 사실상 저는 힘들 거라고 생각을 했고 그러다 보니까 딸기를 하게 됐는데 제가 딸기를 또 워낙 좋아하다 보니까 저는 누나랑 다르게 교육 받을 때도 딸기를 엄청 많이 먹었었거든요. 공짜로 먹을 수 있다 보니까 그래서 아무래도 선택하게 된 것도 있고 그리고 무엇보다 딸기가 매력적인 작물이에요. 정말 수익성도 정말 좋고 그리고 작업을 하다 보면 딸기는 다른 농작업들은 좀 뭔가 내가 일을 한다는 느낌이 드는데 딸기 같은 경우는 그냥 섬세하게 다뤄야 되는 부분이 많다 보니까 일한다는 느낌보다는 약간 좀 조심스럽게 애기 다루듯이 그렇게 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것도 나름 또 새로운 매력이었어요. 말씀해주신 거 관련해서 저희가 안 그래도 이제 좀 여쭤보고 싶었던 게 한 2가지가 있었는데 첫 번째는 이제 귀농하시고 또 이제 농사를 지으시면서 느끼는 그런 농업의 순 기능 중에 하나가 뭐 케어 기능, 그러니까 뭐 치유하고 회복되고 그런 기능이 있는데 사실 그런 걸 목표로 귀농하시는 청년 농부들도 많으시고 또 이렇게 농사를 짓다 보면은 사실 근데 그런 목적으로 내려왔지만 너무 일이 바쁘고 고되다 보니까 사실 그 기능을 제대로 체험 못하는 경우도 많잖아요. 말씀해 주시는 걸 보니까 또 그런 거를 느끼시고 있는 것 같아서 요거는 이따가 대표님 말씀 주셨으니까 대표님 말씀 한번 들어보고 싶고 저희가 수익성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왜냐면 뭐 케어도 좋고 힐링도 좋고 다 좋은데 일단은 이게 뭔가 장기적으로 우리 가게에 도움이 되어야 지속할 수 있는 거고 그런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사실 스마트팜이 한국에서 막 한참 떠오르기 시작했을 때도 스마트팜 이 기술을 판매하는 회사들은 이거 누구나 창업할 수 있다, 창농할 수 있다라고 얘기했지만 막상 저희가 실감할 땐 너무 비싸게 느껴졌단 말이죠. 그래서 혹시 답변이 가능하시다면 보통 스마트팜을 시작할 때 뭐 이런 한동 기준으로 초창기 그 투자 비용이 어느 정도 드는지 그리고 지금은 이제 이 혁신밸리 사업을 통해서
평창군에서 이제 그 지원하고 있는 그 임대 사업으로 지금 진행하시는 거잖아요. 네. 이런 거 같은 경우는 그럼 이제 초기 그 투입 비용이 어느 정도 들었는지, 그리고 지금 이제 올해 농사를 지으시면서 이제 수익은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예상하고 계신지, 네, 요 세 가지인데 기억 안 나시면 제가 하나하나 다시 여쭤볼게요. 네. 네. 일단 하나 좀 존중해야 될 것 같은데 네. 평창군은 여기 안 껴 있어요. 아, 네, 강원도에서 직접 하고 있어요. 강원도. 네, 그래가지고 혹시나 그 네네. 문제들 자주가 있을까봐 강원도라고 한번 얘기해 주시죠. 강원도 혁신밸리 네, 사업인가요? 네. 그럼? 그러니까 혁신밸리는 전국에 4개소가 있고 네. 스마트팜 혁신밸리는 교육하는 기관이라서 네. 그거는 경북, 경남, 전북, 전남 4개 있는 거고 강원도는 강원도청에서 지역 특화형으로 저희 임대호실을 지으신 거예요. 그래서 혁신밸리가 아니라 이제 스마트팜을 지어서 청년들한테 임대해 주도록 하는 사업인 거고요. 이 사업의 정확한 명칭이 강원도 그 지역 특화형 임대 스마트팜. 그래서 아마 평창군이 들어가면 좀 내기 중에 뭐 문제가 될까봐 제가 네네.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 질문할게요. 제일 먼저 말씀드리자면 제가 치유 부분은 조금 나중에 말씀을 드릴게요. 네. 청년이 이 온실을 처음에 지으려고 하면 온실도 종류별로가 이제 다양하게 있어요. 단동도 있고 연동도 있고 이런 식으로 벨로도 있고 벨로에서 유리온실도 있기 때문에 단계별로 갈수록 투자하는 금액은 많아지는 거고 대신 투자한 만큼의 그 운영자의 실수를 좀 보완해 주는 설비가 되는 거예요. 무조건 많이 투자하고 돈을 많이 들여야 좋은 게 아니라 내 작물에 맞고 내 작물 키와 상태에 맞는 걸 온실을 지역하고도 맞춰가지고 지어야 하는데 그런 온실들의 이제 선택지가 되게 많이 있고 이걸 하려면 당연히 더 좋고 보완이 잘 되는 쪽으로 가면 들어가는 투입 비용은 많이 높아져요. 그러니까 저희도 제가 당장 온실 땅을 구매하고 온실을 짓기에는 금전적인 부담이 사실은 많은 편이라서 저희도 당장 그렇게는 못하고 이렇게 지역 특화형 임대호실에 들어온 이유는 스마트팜이나 딸기 재배에 대한 경험도 좀 쌓아야 하고 말씀드렸던 대로 이게 치유나 힐링도 좋지만 수익성 없이는 어떤 것도 사실은 할 수 없는 일이라 저희는 세상을 살려면 돈은 있어야 되고 돈을 벌기 위해서 일을 하잖아요. 힘들어도. 그러니까 보람을 찾고 희망을 찾아도 내가 배가 고프면 그런 마음이 안 드는 것처럼 돈을 벌기 위해 일을 하는 건데 이거는 저희가 그러니까 임대호실을 지은 거보다는 상대적으로 덜 들어갔어요. 아무래도 밖에서 다 지어주는 거고 관리를 도와주시기 때문에 여기 온실 같은 경우에는 지금 겉토까지는 다 이제 기본적으로 제공이 된 거고 여기서 저희가 화분 안에 들어가는 상토하고 딸기, 묘 그리고 여기 들어가는 양액과 부수적인 지금 내부에 있는 설비들 이거 하는데 지금 비용이 저희 한 1억 3천. 1억 3천? 네, 그 정도. 그러니까 묘도 한 주당 가격이 700원, 800원 하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비가 너무 많이 와서 탄저병 때문에 가격이 1,000원대까지도 묘 가격이 뛰어서 이게 200원에 5만 주만 해도 가격이 엄청 높아지잖아요. 근데 그런 식으로 해서 투자 비용이 좀 많이 들어가긴 했어요. 묘 하나가 1,000원이라고 하신 건가요? 네, 지금은 원래는 600원에서 네네. 이제 800원 사이에서 이제 설정이 됐었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1,000원까지 올라갔었고 이게 이제 올해는 지금 거래되는 게 모주 같은 경우는 한 700원부터 말씀이 이제 판매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올해도 한 750원, 800원 되지 않을까. 올라갔던 가격이 그렇게 막 확 내려가지는 않으니까. 안 그래도 관련해서 저희 궁금했던 게 네. 이거를 이제 보통 뭐 이렇게 노지에 사시는 분들은 자가태종을 많이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이제 심었다가 거기서 씨를 받아서 또 이렇게 심고 하시는 식으로. 근데 지금 스마트팜 딸기는 그럼 어떻게 운영되시는 건가요? 매년 새로운 그런 모종을 구입하셔야 되나요? 네. 이게 네. 제가 설명드리자면 네. 일단 딸기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이제 럼너라는 번식 기관을 통해 가지고 그 자가 복제를 실시하는 형식으로 보통 진행을 합니다. 그래갖고 육류 기간이 아무래도 다른 거 같은 경우는 한 달, 뭐 길어봐야 한 달 정도 되는데 딸기는 한 석 달에서 넉 달까지 좀 육류 기간, 길게는 한 6개월까지도 갑니다. 그렇게 육류 기간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별도의 육묘장에서 자가 육묘를 하시는 분들도 있고, 실제 다른 사람들이 이제 육묘를 한 거를 구입해서 하시는 분도 계신데, 기본적으로 딸기를 할 경우에는 자가 육묘를 좀 많이 하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딸기 묘값이 비싼 것도 하나의 이유지만, 두 번째로는 이제
딸기는 육묘라고는 하지만 사실상 똑같은 모종, 똑같은 애를 키우는 거예요. 똑같은 애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 모주에서 걸리는 병이 똑같이 걸리는데 다른 지역에서 이제 그 상토 소독이라든지 이런 게 좀 잘 안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보통 자가육묘를 많이 실시하고 저희 온실 같은 경우도 이제 육묘장으로서 설계가 되어 있진 않지만 그 제자리 육묘라든지 이런 방식을 통해 가지고 저희 온실 내에서 별도로 이제 육묘를 해볼 생각입니다. 제가 정말 무식한 질문 하나 드려도 될까요? 아까 그러면 이 런너를 하나 떼가지고 심는 건가? 그럼 잘하는 건가요? 네, 어, 뒤에 보시는 저것도 전부 다 지금 네, 육묘를 해서 네, 그 런너 그냥 남는 거 심겨둔 거라 근데 실제로 딸기가 남네요, 진짜. 네, 네. 실제로 딸기가 나요. 저희가 혁신밸리에서 처음 만났을 때 네. 기태 씨가 이제 저한테 물었던 첫 질문이 딸기 씨앗을 언제 심느냐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때는 너무 빵 터져가지고 초반에 엄청 웃었는데 딸기는 씨앗으로 번식을 할 수도 있어요. 근데 보통 이제 저희가 F1 종자 만들듯이 순정순정 모았을 때 첫 번째 1대 접종이 이제 강세로 나오는데 딸기는 이미 그 과정을 거친 아이인 거예요. 그래서 씨앗으로 했을 경우에 모주의 특성과 다른 성격의 애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보통 씨앗으로 번식하는 것은 저희가 그 품종 육성할 때 딸기는 그때 많이 쓰이고 말한 대로 런너 받아가지고 번식체로서 지금 저렇게 핀으로 꽂아두면은 이제 얘네가 뿌리 내려서 잎을 만들고 다시 이제 꽃을 피우는 거예요. 근데 그 과정에서 엄마한테 달려있던 아이가 그 런너를 이제 저희 사람으로 치면 탯줄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엄마가 가지고 있던 특성을 그대로 옮겨오기 때문에 이때 병도 가지고 올 수 있어요. 그래서 관리가 제대로 안 된 포장이나 이제 방제를 좀 게을리했을 경우에는 그 병이 좀 많이 번져서 막상 사서 심었을 때 여기 도착해서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되게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방제하고자 이제 좀 육묘장을 개별적으로 하고 자가육묘를 실시하는 거예요, 보통. 근데 그렇게 자가육묘를 하다 보면은 예를 들어서 오래 심었을 때는 열매가 많이 달렸는데 그 다음에는 열매 개체수가 작아지고 혹시 이런 문제는 생기지 않나요? 네, 지금 그거는 F1, F2 이렇게 진행됐을 경우, 그러니까 씨앗으로 심었을 경우에는 처음에는 이렇게 되었다가 두 번째는 이렇게, 세 번째는 이렇게 점점 작아지는 경향이 있는데 런너 같은 경우는 똑같은 유전체를 가지고 있습니다. 본체였고 모주와 엄마하고 아기하고 똑같은 엄마가 아기가 아니라 엄마가 똑같이 복사되는 형태이기 때문에 똑같이 딸기는 크게 됩니다. 너무 재밌어요. 네. 크기가 작아지는 문제는 네. 크기가 작아지는 문제보다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모주에서 연결되기 때문에 병이 누적되는 게 더 위험해서 중간중간에 딸기도 조직대응묘를 쓰는 이유가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중간에 한 번씩 한 4, 5년에 한 번씩, 뭐 빠르면 3년에 한 번씩 조직대응묘 써가지고 다시 이제 무병묘를 키우는 거죠. 그렇게도 가기도 해요. 감사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여쭤봤던 게 질문 이제 다 대답을 해주셨고 마지막 하나 질문이 뭐였냐면 네. 그래서 이제 요 전체를 이제 하시는데 이제 투자 비용 1억 3천 정도 들었는데 이제 올해 또 농사를 지으면서 사실 이게 투자한 비용을 회복하는 것도 물론 맞지만 사실 이제 원금 회수보다는 사실 더 좀 수익이 나야 지속할 수 있는 거니까 네. 그러면 이제 이 스마트팜, 그 딸기 스마트팜이 이제 가게에 약간 좀 경제성, 안정적인 경제성에 어느 정도 영향을 줄까라고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올해 또 예상되는 그런 수익이나 그런 부분은 어떠신지, 답변 가능하신 부분까지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조심스러운 부분이라. 네, 저희가 사업계획서를 작성할 때 첫 해에는 딱 우리가 투자 비용까지만 회수할 수 있어도 첫 해는 진짜 성공이다. 그리고 그 다음 해부터 조금씩 목표 수량도 늘리고 이제 판매하는 루트도 좀 많이 만들어서 금액을 늘려나갈 계획이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실지는 모르겠지만 저희가 여기서 6년까지 다 한다면 최종 목표는 연간 6억이었어요. 목표 저희 수익 목표치가. 그리고 이제 투자 비용이 있을 테니까 그걸 제하고서도 인당 가져갈 수 있는 돈이 저희가 온실을 각자 구축할 때 그 주춧돌이 될 수 있는 그 기초 자금을 만들어 나가자가 목표였기 때문에 저희가 한 번에 내년에 딱 6억을 벌겠다가 아니라 지금은 1억 3천을 메꾸는데 올해 안에 쓰고 그 다음에는 작기를 빨리 심고 늦게까지 연장해서 그 기간을 늘리고 그 다음에는 농업 기술을 향상시켜서 또 조금씩 발전시켜서 최종적으로 나갈 때는 매출 6억을 찍는 게 목표기는 해요.
그러면 올해가 지금 계약 첫 해시죠? 네. 네, 그럼 올해부터 6년 하시고 이제 그 다음에는 각자 착용을 하실 계획이신 거예요? 네. 아, 그러시구나. 추가적으로 말씀드리자면 딸기는 첫 해의 투자 비용이 굉장히 좀 많이 들어가는 편이에요. 두 번째 해부터는 투자 비용이 정말 적어집니다. 첫 해에 한 1억 넘게 투자를 했지만 둘째 해부터는 이제 3천, 4천 정도 이제 투자를 하면 이제 농사를 지을 수 있게 되는데 그런 부분이 딸기의 또 메리트라고 생각을 해요. 이제 첫 해에는 투자 비용이 좀 많지만 둘째 해부터는 순수익 비율이 굉장히 높아지는 현상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딸기를 하면서 하나의 큰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설명 감사합니다. 아까 그리고 그 저희 투자 비용 말씀해 주시면서 단동은 하나만 있는 거, 연동은 두 개가 뭐 붙어 있는 거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네. 그리고 이제 유리형이랑 이제 또 벤로형 저희가 좀 찾아보긴 했는데 벤로형이 뭐 이렇게 햇빛 추가율도 좀 높고 이렇다고는 들었어요. 네. 근데 조금 두 분 설명을 통해서 자세하게 듣고 싶은데 지금 사용하고 계신 벤로형 온실의 특징을 한번 설명해 주실 수 있으세요?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네. 기둥과 기둥 사이에 지붕이 두 개가 들어가 있어요. 네. 네, 네덜란드 벨로 지방에서 많이 나왔었다고 해서 이 온실의 형태를 벨로형이라고 하는 거고 여기서 피복제가 비닐일 경우에는 이제 비닐 벨로 형실인 거고 유리로 바뀌면 보통 이제 유리 온실이라고 해요. 온실 같은 경우는 바깥쪽에는 PC 복층판이라고 해서 폴리카보네이트 판이 도톰한 플라스틱 판이 있어서 온도를 많이 보호해주는 역할을 하고 내부에는 유리랑 위에는 불소 필름이 있어요. 그래서 불소 필름은 일반 PO 필름보다는 햇빛을 좀 더 많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투광률을 좀 더 높여주는 거고 벨로 현실에서 딸기 좋은 점은 재배 공간에서 지붕까지의 공기층이 두껍기 때문에 여기서 환경 변화가 그리 극심하지 않아요. 작물도 더웠다 추웠다 뭐 서늘했다 바람 불었다 하면 얘네도 스트레스를 많이 받거든요. 선선한 날씨를 거의 누구나 다 좋아하잖아요. 사실은 비도 안 오고 바람 선선하게 불고 햇빛 따뜻한 그런 날씨를 좋아하는데 딸기도 마찬가지라서 너무 이제 지붕하고 거리가 좁으면 여기가 금방 데워져서 뜨거워지는 거기 때문에 지금 벨로형의 장점은 작물체 높이보다 공간이 이제 완충할 수 있는 공간이 좋다는 게 장점인 거고 단동 같은 경우는 딱 반대인 거예요. 비도 막아주고 추위에서 한 겹 정도 보온해줄 수는 있는데 단 이제 여름이나 뜨거울 때는 확 뜨거워지고 추워지고 연동은 그거보다 조금 단동과 단동을 이렇게 붙여놓은 게 붙여놨다고 이렇게 해서 연동이거든요. 그거는 지붕 높이나 이제 그 공간에 따라 다르겠지만 아무래도 벨로형보다는 조금 낮고 위에 구조물 자체가 햇빛을 좀 방해하다 보니까 광이 좀 부족하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나쁜 시설은 사실은 없어요. 저희는 여기가 평창이 워낙 추운 곳이기 때문에 보온을 해야 돼서 이런 선택을 하는 거고 또 날씨가 선선하고 다른 작물이라면 또 그거에 맞는 이제 시설을 선택하면 되는 거라서 무조건 벨로가 좋다, 단동은 나쁘다라고 할 수는 없는 거예요. 네. 그러면 아까 그 펜을 틀고 계신 것 같았는데 지금 이제 보통 이제 펜을 우리가 뭔가 공기 순환용으로 이렇게 한다 아니면 온도 조절용으로 한다라고 생각했는데 보면 또 이렇게 위에 지붕도 열려 있어서요. 아까 그 틀어주신 펜의 기능은 뭘까요? 말씀하신 공기 순환용입니다. 아. 온도를 내릴 수는 없고요. 지금 벤로 형식 같은 경우는 사방이 막혀 있고 위에가 열려 있지만 위에서 들어올 수 있는 바람은 약하고 실제로 위에서는 바람이 환기를 위한 바람이 들어온다기보다는 뜨거운 공기를 빼는 용도가 사실상 거의 그 정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부에서 이제 팬을 틀어가지고 공기 내부를 순환시켜줘야 되는데 순환을 안 시키게 되면 딸기가 공기가 정체돼 있다 보니까 이게 기공에서 열렸을 때 여기서 이제 입이 잘 안 마른다는 현상이라든지 그것 때문에 곰팡이병 이런 것들이 유래할 수가 있고요. 이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팬을 24시간 틀어두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펜은 잎을 조금 말려주는 역할도 하고, 그런데 반대로 이제 조금 수분이 필요할 때는 지금 저렇게 연결된 이거 뭐라고 할까요? 저 관호스? 이런 걸 통해서 배양해서 잎하고, 네, 관수 물도 하고 하는 건가요? 그러면 저희가 잘 몰라서, 네. 그러면 이제 양액을 넣는다라고 하는 거는, 뭐 비료나 이런 것들을 이제 물에 타서 녹여서 넣어준다라고 이해하면 될까요? 어떤 걸까요? 일반적인 비료랑은 조금 다르게 저희는 모든 양액이라고 하면 흔히 이제 보설 재배용 양액이라고 하면 하나의 그 원소 하나하나를 저희가 하나하나 다 맞춥니다. 다 맞춰서 이거
딸기가 필요한 만큼이 한 이만큼이라고 하면 이만큼이 되기 위해 정확하게 맞춰서 계량을 해서 그만큼만 딱 넣어주는 형태가 지금 나머지 양액 시설이고 그런 거를 하기 위해서 이제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양의 비율 같은 거는 어떻게 맞춰지는 건가요? 직접 맞추시는 건가요? 아니면은 그게 뭐 이게 참고할 수 있는 게 네, 있나요? 저희 같은 경우는 지하수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네. 지하수에는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의 그 비료 성분이 좀 섞여 있어요. 예를 들면 뭐 철도 섞여 있고 뭐 질산도 섞여 있고 인도 섞여 있는데 이거가 넘칠 경우에는 오히려 좀 빼주는 형태도 있고요. 부족할 경우에는 그만큼을 더 타줘서 저희가 필요한 만큼을 딱 맞춰서 그만큼만 집어넣는 형태로 취하고 있고 저 직접 그거를 계량을 해서 할 수도 있지만 보통 이제 농업대학이나 아니면 뭐 그 농업기술센터 같은 경우에 문의를 하면 그렇게 그 처방전을 제공해서 그렇게 좀 기도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그거를 어딘가 무슨 뭐 큰 통이라던가 저장통이라던가 이런 데 타서 이렇게 넣어주는 네, 건가요? 저희 양육실은 저쪽 바깥에 아, 화장실 저기 쪽 있어요. 네네네. 그러면 그 처방전을 받아와서 예를 들어서 죄송해요 단순하게 표현하자면 네. 뭐 A산 뭐 B2 이렇게 하면은 그거대로 이제 타서 섞어서 네. 이제 그 녹인 것들이 이렇게 주입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네, 지금 네. 이거는 그냥 취미생용인데 네. 이게 양액을 타는 거예요. 아, 이게 양액 원액이라고 하고요. 네. 이거를 1000배로 희석해서 물에다가 이제 딸기한테 주면 이거를 얘네들이 딸기를 먹고 자라고 뒤에 있는 것처럼 취미생활하기 위해서 조금 다른 건데 네 이렇게 해가지고 보통 이 정도면 거의 딸기 하나를 키우는데 거의 한 1년 써도 다 못 쓸 정도예요. 근데 이게 순간 드는 생각이 잘 타야겠네요. 왜냐면 이게 덜 녹거나 했으면은 뭔가 구멍이 되게 작을 것 같은데 네. 막힐 것 같거든요. 네. 막히는 것보다는 네. 그 채소일의 법칙이 아시겠지만 양액이 하나라도 부족할 경우에는 나머지 원소들을 딸기가 그만큼 다 적게 먹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생장에 저하가 오기 때문에 모든 것을 잘 녹이는 게 중요하고 말씀하신 대로 그래서 녹이는데 시간이 굉장히 좀 소요되는 편이에요. 네. 네. 혹시 다른 분들 또 이제 좀 기술적인 부분들 질문하실 거 있나요? 왜냐면 너무 말씀을 잘해주셔가지고 저희가 이 시간을 좀 잘 활용해야 될 것 같거든요. 저희가 예상했던 것보다 너무 말씀을 잘해주시고 네, 너무 저희 궁금증을 잘 해소해 주셔서 기회예요, 여러분. 저 궁금한 게 뭐 네. 이런 거 딸기가 뭐 잘 자라고 이런 물이나 이런 햇빛 뭐 데이터화가 스마트폰에 필요하다고 배운 것 같은데 네. 그런 것도 혹시 이루어지고 네, 저희도 매일매일 데이터가 되고 있고 그 데이터를 활용해서 저번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뭐 실수를 했다면 그 실수를 보완하기 위해서 어떠한 해결책을 찾기 위해서 데이터를 계속해서 수집하고 있고 그거를 실제로 활용하고 있어요. 저는 그냥 딸기 재배 관련해서 네. 이렇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냥 빨갛게 익은 딸기만 따면 되는 건 줄 알았는데 적과도 해야 되고 런너도 제거해야 되고 네. 손이 되게 많이 가는 것 같은데 그 스마트팜이라서 뭐 그냥 일반 재배할 때보다 더 효과적으로 재배했다고 느끼는 부분이 나으세요? 노지에서 딸기를 키워 보시면은, 그러니까 농사라는 게 스마트팜이다 아니다에 의해서 뭔가 작업량이 그렇게 확 획기적으로 달라지는 사실은 않아요. 근데 다만 땅 바닥에다가 두고 거기를 다듬으면서 가면 일단 기본적으로 허리가 아프고요. 그렇죠. 다리가 아프고 작업 자세가 힘들기 때문에 그 작업을 오래 지속하기 힘들다는 단점이 하나 있고요. 그리고 그렇게 될 경우에는 사람을 구하기가 사실은 힘들어져요. 손이 가는, 작물을 돌보기 위해 손이 가는 건 많은데 그 중에서 이제 기본적으로 딸기를 관리하는 데 있어 자세라든지 인력 부분에 조금 더 유리한 점이 있고 또 하나 더 저희는 일반 흙을 쓰지 않고 배지를 쓰는데 얘는 코코피트라고 코코넛을 이제 분쇄한 걸로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토양에서 기인한 병들이 없지는 않지만 덜한 편이에요. 그래서 병충해 방지하는 데 좀 더 도움이 되는 거고 그리고 하나 더 좋은 게 얘가 들어 올려져서 허리 높이에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숙이거나 힘들어 일하지 않아도 된다는 장점들이 있고 그리고 얘가 눈높이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좀 더 작물을 좀 직관적으로 잘 볼 수 있다는 그런 장점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스마트팜을 선택했다고 해서 뭔가 내가 손 안 대고 돌아가고 일을 덜 해도 되고 이거는 아니지만
그건 정말 안타깝게 아니지만 그래도 좀 더 편해졌다. 내가 농사를 그래도 좀 보람있게 할 정도로 죽겠다가 아니라 보람있게 할 정도로는 편해진다. 딱 그 정도 차이인 것 같아요. 작업은 같아요, 사실. 해야 되는. 근데 그 부분이 정말 클 것 같아요. 말씀해주신 아까 뭐 노지에서 키우면 사실 노지라는 거는 뭐 어떤 비가 내릴지도 모르고 그래서 무슨 병이 생길지 예측할 수가 없는데 여기는 그래도 그런 변수들을 조금 줄여줄 수 있으니까 사실 그게 또 되게 큰 장점이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그죠. 말씀하면서 지금 생각난 건데, 그러니까 노지는 그런 식으로 밖으로 나가는 게 되게 많기 때문에 토양에 들어가는 비료도 양이 많아지고, 작물이 다 먹는다고 사실 장담할 수가 없잖아요. 넣는 비료 투입량도 많아지고, 또 위에 뿌려야 되는 농약의 양도 사실은 많아져요. 그러니까 수경 재배하거나 이렇게 시설에서 재배하면 얘가 필요한 양만 뿌리기 때문에 PLS를 넘어설 일이 사실은 잘 없는데, 이제 노지에서 하게 될 경우에는 어쨌든 다양한 병들이 오기 때문에 충과 병을 잡기 위해서 써야 되는 양보다는 계속 약을 늘려나갈 수밖에 없어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장점이 아닐까 생각해요. 저 이거 그 대표님 인스타에서 본 것 같은데 네. 이게 워낙 강원도가 눈이 많이 오잖아요. 근데 여기도 분명 눈이 많이 쌓였을 거란 말이죠. 그 눈은 이게 녹기까지 기다리시나요? 아니면 어떻게 지우시나요? 너무 궁금했어요. 이 부분은 저희도 굉장히 고민인 부분 중 하나고, 실제로 타 지역 같은 경우는 이렇게 눈이 쌓였을 경우에 전라도 같은 경우도 눈이 굉장히 많이 옵니다. 경상북도도 그렇고, 그렇게 눈이 많이 오는 지역 같은 경우는 보통 온실 내부에 난방을 해서 이제 지붕에 있는 눈을 녹여서 안쪽으로 쓰러뜨리게 하는 형태인데, 워낙에 강원도는 춥더라고요. 여기 바깥 기온이 영하 20도, 30도가 되다 보니까 안에서 아무리 난방을 하더라도 표면만 살짝 녹아가지고 얼음이 될 뿐이지 그 위에까지 열이 전달이 잘 안 되더라고요. 올해 그러한 문제점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저희 같은 경우는 여기 융설 파이프라고 이제 난방관들이 한 2개씩 있어요. 저기 여기 라인마다 사이에 하나씩 보시면. 있습니다. 네, 이렇게 2개가 있는데, 네, 저거를 올해는 가동을 안 했는데 내년에는 가동을 해서 눈을 좀 녹여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말씀해주신 것처럼 이게 스마트팜이 또 겨울 딸기를 재배를 하시니까 난방비 부분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또 이제 올해 첫 해시니까 여쭤보기 조금 조심스러울 수 있는데 혹시 난방비를 뭔가 절감할 수 있는 그런 노하우 뭐 이렇게 들었거나 경험을 통해서 아니면 또 앞으로 고안하고 계신 그런 방법들이 있다면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난방 같은 경우는 흔히 기름 난방, 그러니까 뭐 등유나 경유를 통해 가지고 열풍기를 가동해서 난방을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전기 보일러를 사용해서 농업용 전기를 통해서 보일러를 가동하는 방법이 있고, 그 일부 시도하는 사람도 있는데 지열이라고 해서 땅속에 있는 열을 통해 가지고 이제 난방을 돌리는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방식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거는 전기 보일러고요. 전기 보일러 같은 경우는 전기를 이용해서 추결조라고 하는 물탱크를 직접적으로 가열하는 형태고, 그 추결조를 가열한 물을 저희 온실에 간접적으로 그 물을 통해서 방열을 시켜서 온도를 유지하는 형태입니다. 기본적으로 그 추결조 형태일 때는 물의 특성상 이제 한 번에 많은 물이 들어가게 되면 물이 조금 있을 때는 금방 식지만 많은 양이 있을 때는 금방 식지가 않잖아요. 강물이 쉽게 안 오듯이. 네, 그런 거랑 마찬가지로 흐르는 따뜻한 물을 많은 양을 한꺼번에 투입을 해서 온도를 잡고 그거를 좀 인터벌을 좀 길게 하는 형태로 저희는 좀 난방비를 좀 보완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본 설비 이제 온실에서 외벽이라든지 보온 자재가 잘 되어 있다면 그 부분에 있어서도 난방을 사실은 좀 덜할 수 있는 장점이 되는 거라서 저희가 여기 선택할 때도 바깥에 이제 저 복층판 되게 마음에 들어 했었고, 온실 관리하는 거는 저는 좀 섬세하지 못한 편이라 거의 맡겨두고 있기는 한데 알아서 하라고 맡겨두고 있기는 한데, 그러니까 해가 제일 좋을 때 온도를 좀 스크린 열어가지고 좀 가둬놨다가 천천히 식도록 하는 방법도 있기는 해요. 근데 난방비를 줄이는 것도 되게 중요한 문제인데, 작물을 키우는 거고 저희는 사업을 하는 거다 보니까 오히려 저희가 아침에는 안 해도 되는 조조가온이라는 걸 해가지고 아침에 작물의 온도를, 그러니까 난방비가 좀 들더라도 이제 아침에 가온을 해서 조조가온이거든요. 아침에 가온해서 이제 작물체 온도를, 너무 추울 때는 사람도 활동을 사실은 잘 못해요. 아침에 겨울에 일어났는데 이불 밖에 나가기 싫은 게 사람도 마찬가지라
딸기도 똑같기 때문에 얘가 좀 더 일어나서 강합성도 좀 잘하고 활동할 수 있게끔 오히려 저희가 그 시간대는 아침에는 난방비를 좀 더 써서 이제 난방을 좀 올려가지고 작물체가 깨어날 수 있도록 하는 방법도 하기는 했어요. 절약도 중요한데 필요할 때 쓰는 것도 저는 절약이라고 보는 쪽이라 그런 방법도 있으니까. 네. 그렇죠. 또 딱 적기에 하는 투자도 절약의 한 방법이죠. 네. 저희 그래도 이렇게 보다 보니까 궁금한 게, 저희가 그 작년에 그 저희도 좀 조그마한 온실이 있어서 저희는 그 패션 프루츠를 키웠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막 벌이 들어와서 직접 수분을 하고 하긴 어려우니까 저희는 이제 그 꽃가루를 붓으로 이렇게 해서 다 발라줬어요. 하나하나. 네. 근데 여기는 어떻게 하시는지 궁금해요. 일단 딸기 같은 경우는 바람으로도 흔히 수정된다고 하는데 네. 네. 근데 사실 온실은 느껴보셨겠지만 바람이 없어요. 지금도 환풍기를 끄자마자 바람이 전혀 안 느껴지고 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바람으로 수정을 하지는 못하고 저희가 벌을 넣어서 하고 있는데 흔히 꿀벌, 서양벌을 주로 넣습니다. 서양벌을 넣어서 이제 수정을 하고 있고요. 이렇게 춘매화를 그렇게 시키고 있는 거죠.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겨울철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좀 온실 내부는 벌들이 활동하기 생각보다 좋은 온도예요. 생각보다 좋은 습도가 조금 안 맞아서 그런데 습도가 좀 네, 이게 또 안 맞아서 그런데 벌들이 활동하기는 좋은 온도다 보니까 이제 저도 꿀벌을 넣어서 겨울에는 그렇게 조정을 하고 있고 이미 여기 대관령에 와보니까 여름 딸기도 있더라고요. 여기 대관령에 오기 전까지는 몰랐는데 여름 같은 경우는 꿀벌 같은 경우는 온실 안에 넣었을 경우 더워서 죽어버리는 경우가 좀 자주 있어가지고 꿀을 넣지 못하고 그런 경우에는 이제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그 풍매와 바람을 통해 가지고 바람을 좀 측벽을 개방한다든지 해서 바람으로 이렇게 수정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저희 밥 먹으면서는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못 담아가지고요. 네. 지금 이제 겨울 딸기를 재배 중이신데 여름 딸기와 겨울 딸기의 특징이 무엇인지 그리고 왜 겨울 딸기를 선택하신 건지 여쭤봐도 될까요? 제가 앞서 말씀드린 딸기는 저온성이라고 말씀드렸는데 모든 딸기가 그런 건 아니에요. 딸기의 원산지가 이제 남아메리카였듯이 좀 따뜻한 지역에서도 자라기도 하고 실제로 그 우리가 흔히 키우는 서량이라는 품종은 단일성이라고 해서 해가 짧아졌을 때 꽃이 나오는 경향이 있는데 모든 딸기가 그렇진 않아요. 해가 길어도 나오는 품종도 있고 또 해가 해하고 상관없이 딸기가 항상 나오는 애들도 있습니다. 그래갖고 딸기 품종 같은 경우는 너무 여러 가지고 우리나라에서 주로 키우는 이제 흔히 지금 제가 겨울 딸기라고 말씀드렸는데 서량이라든지 우리나라에서 흔히 키우는 딸기 같은 경우는 저온 단일의 온도와 환경 조건이 갖춰져야 그 꽃이 피고 딸기가 맺혀지는데 여기서 말하는 여름 딸기 같은 경우는 온도와 상관없이 그리고 그 해 기류와 상관없이 항상 이제 딸기를 피우는 꽃을 피우는 품종을 가지고 재배를 하고 있어요. 이게 장단점은 있습니다. 이제 우리나라에서 흔히 이제 딸기 시장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겨울 딸기 같은 경우가 없는 시장을 노리는 좀 특수한 품종이고요. 네, 그 시기만을 위해서 재배를 하는 게 보통 여름 딸기고 이제 하지만 딸기는 딸기이기 때문에 너무 또 온도가 높으면 어쨌든 딸기라는 특성 자체가 30도, 35도 이렇게 너무 뜨거워지면 애들이 생장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온도 조건이 맞는 곳이 여기가 우리나라에서 거의 유일하다 보기 때문에 여기서 여름 딸기를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도 겨울 그러니까 보통 우리나라의 딸기 하면은 서량이기 때문에 서량으로만 배웠지 여름 딸기라는 얘기는 저도 여기 와서 처음 들어봤었거든요. 네. 기태 씨가 말해준 대로 겨울 딸기라는 건 딸기가 나오는 기간이 아무래도 한정적이기 때문에 그 사이에 사람들이 딸기를 안 찾지는 않거든요. 저희가 음료에도 딸기가 많이 들어가고 가공도 되고 있고 아니면 이제 케이크 같은 제과류나 이런 데도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 겨울 딸기가 나오지 않는 틈에 이제 여름 딸기가 잘 나와서 딸기가 순환되도록 해주는 그런 거고 그러니까 저는 여름 딸기는 자세히 알지는 못해요. 제가 잘 모르는 부분에 대해서 말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기는 한데 저는 지금 여기 온실의 환경에는 겨울 딸기가 좀 더 맞지 않을까 생각해서 저희가 제일 잘하는 걸 하자 선택했던 거고 여름 딸기는 생과로 먹어봤을 때는
제가 경험한 품종이 적기는 했지만 맛이 없었어요. 신맛이 강하고, 그러니까 단맛이 쌓일 그런 시기가 좀 온도가 안 되기 때문에 낮은 온도가 천천히 쌓여야 맛이 드는데 그게 조금 작고 크기도 좀 작고 좀 저희가 생각하는 딸기는 이제 좀 크기도 크고 식감도 있고 맛과 향이 좀 진한 건데 다른 품종들은 그거랑은 좀 달라서 여름 딸기는 크기가 좀 작고 대신에 경도가 좋아요. 이 서량 품종이 여름에 나가게 되면 경도가 물러지고 쉽게 상하고 유통이 어려운 단점이 있어요. 근데 오히려 딱 반대로 경도가 강하고 유통도 가능하면서 가공으로 쓸 수 있기 때문에 아마 그냥 서로 재배되는 시기가 다른 거지. 그리고 지금은 그 다른 장단점에 맞춰서 지금 많이 활용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럼 지금 사용하고 계신 품종은 서량 이건 육묘 시장이라고 해야 될까요? 거기서 그러면 구입을 하신 거예요? 딸기는 육묘 시장이 그렇게 존재하진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도 지금 재배를 할 수 있고 네네. 누구나 재배를 럼너만 가지고 딸기만 가지고 있으면 네네. 다음에 럼너를 가지고 언제든지 번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별도의 종자회사가 존재하진 않고요. 네, 개개인이 보통 이제 육묘장을 차려서 네, 판매하는 형태를 좀 취하고 있어요. 그리고 저희도 이제 개인한테서 구입하는 형태입니다. 네. 처음 농사 지을 때 제일 큰 고민이 묘를 어디서 사지? 이거였어요. 이게 진짜 처음에 그래 화분에서 연락하면 되고 상토는 그래고 물어보면 돼서 알겠어. 혹시 딸기는 어디서 사야 되지? 육묘장 정보가 있는 것도 아니고 막 누가 알려주는 것도 아닌데 진짜 고민을 많이 했는데 대한민국은 대한민국이에요. 밴드에 다 팔아요. 제가 이걸 왜 여쭤봤냐면 네. 사실은 뭐 농진청에서도 뭐 종자 개발해서 뭐 보급을 한다고 하고 이렇게 막 말은 들었는데 그래서 육묘를 어떻게 구한다는 거지? 이게 모르겠는 거예요 사실은. 네. 그래서 농사를 짓던 중이면 농업기술센터에서 그러니까 딸기가 주품종으로 재배되는 지역이면 농업기술센터에서 재배해서 알려주기도 해요. 근데 그거는 내가 농사를 짓던 사람일 때 그 정보를 받을 수 있는 거고 처음 막상 딱 들어가려고 했을 때 꼭 딸기뿐만이 아니더라도 뭐 다른 품종도 고민을 하겠지만 특히나 딸기는 아까 기대씨 말한 대로 자가육묘들을 그렇게 하시기 때문에 대단위로 여기 딸기 육묘장입니다 하는데 사실 잘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아니 발품은 팔라 그러는데 어디로 가야 되지? 누구한테 물어야 되지? 그걸 어디서 사? 막 이랬는데 이렇게 농업 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밴드 활용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밴드에 중고 농자재 같은 것도 판매하시고 딸기묘도 우리 집에 뭐 3,000주 있는데 얼마입니다 올려주시기도 하고 저희는 그런 식으로 해서 구매를 좀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교육 받으면서 알게 된 선생님들 통해서 확인도 해보고 또 이제 그런 식으로 밴드 올라온 데서 전화해가지고 또 물건 이제 있는지 보내달라고도 하고 또 직접 내려가가지고 요 상태 보고 계약한 건도 있고요. 네. 이게 지금 저희 다음 질문이랑 되게 연관이 되는데 제가 아까 저희 로나 따면서 얼핏 들었는데 두 분은 그러니까 고향이 여기가 아니시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이쪽으로 처음 오셨고 이제 뭐 학교나 아니면은 그 혁신밸리 그 교육 중에 들으신 건 있지만 사실 이제 여기 주변 분들이랑 소통할 기회는 많지 않을 것 같다는 좀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좀 겪으셨던 어려움이나 도전 과제나 아니면은 또 사실 귀농이라는 게 어쨌든 나도 낯선 곳에 가는 거다 보니까 텃세 아닌 텃세로 힘들어하시는 분들도 있고 귀농이 쉽진 않다고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또 귀농 후에 이렇게 작업하고 계시면서 느꼈던 뭐 어려움이나 도전 과제 그런 것들이 있다면 한번 말씀 부탁드릴게요. 저는 강원도에서 살아본 적도 사실은 없고 제가 여기 올 거라고도 생각 못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냥 이거 떴는데 써볼래요? 라는 말을 듣고 좀 저는 뜨뜻미지근하긴 했어요. 사실 대관령이 어딘지도 모르겠고 가본 적도 없고 집에 부모님들은 다 경남 끝에 계시니까 내 식구들은 다 여기 있는데 저기까지 가면 어떻게 가지? 전 심지어 운전면허도 여기 와서 땄거든요. 차도 운전을 못 해가지고 뚜벅이로 살았기 때문에 대중교통 찾아보니까 버스가 없는 거예요. 그냥 갈 거리가 아니다 생각해서 여기 올 때는 고민을 좀 많이 했는데 그때 바뀌게 된 시기가 저희가 서류를 제출하러 올라오는데 그때가 7월이었어요. 7월 중순 넘어서서 그때 계속 연일 휴대폰에 안전문자로 폭염 경보, 폭염 특보, 폭염 주의 막 다 뜨는데 이게
올라오다가 어느 순간 휴대폰이 잠잠해지는 거야. 두 대가 같이 울리다가 시끌시끌 하다가 어느 순간 갑자기 조용해지는 거야. 봤는데 그때부터 강원도예요. 신기하다? 일단 첫 번째, 8월인데 풍경특보가 안 뜨는 건 저는 없는 경험이거든요, 사실. 눈을 못 본 것처럼. 그래서, 신기하다 하고 고개를 들어서 그때부터 풍경을 보기 시작했는데, 되게 예뻤어요. 풍경 자체가. 그러니까 산새도 예쁘고, 하늘이랑 닿은 것도 예쁘고, 도로도 어쩐지 좀 더 예뻐 보이고. 그러면서 제가 그때부터는 딴 데 가자 그러는데, 제가, 여기 해보자. 여기 재밌을 것 같다 해보자. 그러니까 풍경이 마음에 들고 경치가 마음에 들어서 있었던 건데 농업 분야가 아니라 다른 어떤 분야라도 내가 살던 데서 벗어나서 가게 되면 텃세는 있을 것 같기는 해요. 그게 없을 거라고 생각은 안 하는데 제가 텃세를 아직은 못 느낀 이유가 저희가 여기 지금 따로 떨어져 있어요. 지역 분들이나 뭐 다 마주할 일이 사실은 별로 없고 여기 지역 같은 경우는 관광지다 보니까 농민들하고 부딪히기보다는 이제 뭐 바깥에 나가면 다 이제 젊은 분들, 놀러 오신 분들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텃세가 뭐 문제가 되거나 좀 불편함은 사실 못 느낀 것 같고 단지 이제 여기는 공동 공간이잖아요. 온실을 같이 하면서 우리 마음 다르고 다른 팀 마음 다르다 보니까 그걸 이제 맞춰가는 과정 중에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처음 시작이거든요. 그래서 누구나 다 뭐 절친은 있을 수 없는 거고 다 각자 사업을 하는 만큼 서로 의견을 서로 얘기하고 들어주는 단계인 것 같아서 아직은 텃세는 잘 모르겠어요, 사실은 저는. 저는 뭐 고등학교 졸업 이후에 저는 좀 역마살이 껴가지고 워낙에 좀 이것저것 많이 돌아다녔습니다. 대학 같은 경우는 일본에서 다녔다 보니까 거의 한 1년 반 동안 일본에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군대에 살다가 뭐 폴란드에 가서 한 3년 동안 살았고 그 다음에 다시 뭐 서울에서 살다가 김포에서 살다가 뭐 이사를 엄청 많이 다녀가지고 사실은 저는 텃세에 대해서는 전혀 중요하게 생각을 하진 않았어요. 어느 지역이나 어떤 사람이나 설마 같은 지역 같은 고향 사람을 만나더라도 마음이 안 맞을 수도 있고 타 지역 사람하고 오히려 다른 나라 사람하고 오히려 마음이 맞는 경우도 있고요. 그런 것들은 사람에 따라 다른 거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걱정을 하진 않았고요. 여기 와서도 마찬가지예요. 마음에 맞는 분들도 있고 마음에 안 맞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근데 여러 사람들이 있지만 그 사람들하고 맞춰가는 과정이고 그리고 모든 게 다 저의 마음가짐이 달렸다고 생각해요. 이게 텃세라고 생각하면 안타까울 수 있는데 근데 그것도 이제 그냥 제가 기분 좋게 받아들이면 그게 텃세가 아닐 수도 있는 거잖아요. 네, 모든 게 그냥 제 마음가짐이라 생각을 하고 좀 그렇게 살고 있어요. 너무 보기 좋네요. 네. 지금 두 분이 이렇게 정말 연고지도 없는 강원도까지 와서 이렇게 창동을 하시게 된 데에는 아까 말씀해주신 것처럼 강원도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지역 곳곳에서 지금 하고 있는 지역특화 임대형 스마트팜 그 지원 사업 덕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실제로 이 지원 사업이 뭐 영농, 창농을 꿈꾸고 계신 분들께 어떤 도움을 주고 있는 것 같으신지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제 좀 지속적인 영농을 위해서 좀 더 지원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지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청창농이라 그래서 영농정책 지원 사업이 있어요. 청년들이 농업을 시작했을 때 이제 지역 생활하는 생활 보조금을 주는 그런 사업인데 농사를 짓고 싶어서 농사를 지으려면 우선 땅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 사업을 제가 2020년도에 먼저 신청을 했는데 농지 구하는 게 생각보다 쉽지가 않았어요. 내가 무슨 작물을 하겠다, 어떻게 농사를 짓겠다라는 계획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에 맞는 땅을 찾기가 쉽지 않고 땅을 찾으면 가격을 조율하기가 쉽지 않다 보니까 땅을 마련하는 문제에서 되게 어려움을 많이 겪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지역에 뭐 스마트팜이나 이런 임대원실이 있다면 저처럼 농지를 마련하지 못해서 농사를 짓기 어려운 사람들이 들어가기는 좀 더 이제 뭔가 농업을 경험해 보기는 더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이게 워낙 시설 자체가 고가고 아무래도 많이 설치하지 못하다 보니까 그런 데 있어서 이제 보급률은 좀 떨어질지 몰라도 이게 제대로 순환되고 돌아간다 그러면 적어도 내가 진짜 농사를 짓고 싶었던 마음이 있는 사람들한테는 내 걸 하는 위험 부담 있기 전에 먼저 시도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되니까 전 되게 좋을 것 같고
또 한 가지 더 장점은 사실 몰라요. 이 지역이 어떤 특성을 가진지 저희는 몰라요. 그러니까 경남에서만 살았고 같은 대한민국이라 그래도 지역별로 다 온도가 다르고 습도 다르고 하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지역 특화형 임대용실이 있으면 내가 그 지역을 경험해 볼 수 있다는 점에서도 저는 좀 더 유리하다고 생각을 해요. 아, 내가 가서 봤는데 내 작물에는 이런 점은 장점이었고 또 내가 데이터를 누적하면 내가 지을 온실은 그냥 공통되는 그냥 온실이 아니라 내 작물에 맞고 내 지역에 맞는 온실을 지을 수 있을 테니까 그런 사전적인 경험을 하고 데이터를 누적하는 데 있어서 훨씬 더 유리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현재 청년들이 귀농을 하기 위해서 가장 큰 문제점은 청년들이 귀농을 하려면 처음으로 농사를 시작하는 겁니다. 처음 농사를 시작하는데 그 처음 농사를 시작하는 청년은 농부가 아닙니다. 법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대출도 받을 수 없고 농업 관련 대출도 받을 수 없고 농업 관련 지원이 전혀 없는 상황이에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운영 자금만 해서 1억이 넘게 들어갑니다. 첫 해. 근데 땅을 살려면 한 5억 몇 억이 필요하고 시설을 지으려면 또 몇 억이 필요하고 최소한 10억 이상의 돈이 필요한데 사실 30대, 40대, 20대, 20대에서 40대 사이의 청년이 한 10억이 넘는 돈을 가지고 있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런 분들은 사실은 이러한 임대형 스마트팜이 없다면 농사 자체가 불가능하게 돼요. 왜냐하면 그 사람은 농부가 아니다 보니까 농업 관련된 혜택이 전혀 주어지지가 않아요. 이 부분은 저희가 이제 임대형 스마트팜에 들어와서 저희가 지금 농사를 짓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땅을 마련하지 않고 건물을 마련하지 않고도 농사를 지을 수 있기 때문에 농부가 될 수 있었어요. 일단은 농부가 될 수 있는 기회 자체가 이런 임대형 스마트팜밖에 없는 현재 법의 현실이 좀 그렇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지어져야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농부라는 길을 선택을 할 수가 있게 되고 이 길조차도 없다면 농부라는 길을 선택하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네, 저는 그거를 좀 말씀드리죠. 되게 중요한 말씀 해주셨네요. 이게 저희가 또 개발도상국 관련된 사업도 진행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느끼는 건데 사실은 말씀하신 것처럼 창농이 너무 어렵고 또 지속적인 영농이 어려운 게 네. 또 많은 경우 사실 이렇게 생산물은 있는데 수확은 했는데 이걸 판매할 시장이 없어서 아니면 제값을 받지 못해서 농사를 접거나 아니면은 뭐 이렇게 포기하거나 하시는 케이스가 좀 있잖아요. 실제로 지금 여기 찹쌀딸기에서 수확한 이 딸기는 어떤 경로를 통해 판매되고 있는지 그거 하나 여쭤보고 싶고요. 그리고 또 저희도 이렇게 서울대 평창 캠퍼스에서 오늘 방문을 한 것처럼 저는 이렇게 각 지역의 농민분들이 좀 더 성장하고 좀 더 이렇게 어떤 지역사회의 파워를 가지고 하기 위해서는 지역사회 안에서 네트워크도 형성되고 좀 협력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어떤 방법을 통해서 저희가 같이 또 이런 지속적인 협력을 이어갈 수 있을 것 같은지 이 두 가지 질문드립니다. 일단 첫 번째 여기서 판매선 판매 경로는 어떻게 될까요? 제가 할까요? 저희 같은 경우는 주로 공판장하고 직거래를 주로 하고 있습니다. 주로 대부분의 저희가 하루에 나오는 물량이 워낙에 많다 보니까 이제 직거래만 해서는 전부 다 감당을 하지 못하고 현재 공판장을 유지하고 공판장에 내고 있는데 뭐 흔히 다른 작물들 저장성이 좋은 작물들은 그 흔히 유통업자라고 해야 되나 유통 쪽에서 좀 물건을 보관하고 있다가 풀어가지고 가격을 좀 높이는 경향이 조금 있는데 딸기 같은 경우는 그렇진 않아요. 아무리 길게 보관해봐야 일주일이고 그러다 보니까 항상 그때그때 시세가 제값을 받는 형태라고 기본적으로 생각을 됩니다. 딸기의 좀 특성이겠죠. 아무래도 너무 무르다는 점이 오히려 장점으로 다가오는 그런 형태가 조금 있고요. 두 번째로는 앞으로의 판매처는 아무래도 여기가 평창 특히 대관령면은 관광지지 않습니까? 관광지이기 때문에 관광객들에게 좀 팔 수 있는 판로가 조금 개척이 되었으면 좋겠고 두 번째로는 저희가 지금 로컬 푸드에도 내고는 있는데 그 로컬 푸드가 아무래도 관광객들에게 조금 덜 알려진 경향이 조금 있는 것 같아요. 관광객들은 아무래도 저 로컬 푸드 매장이 있는 위치랑 상관없는 알펜시아 리조트나 뭐 저기 용평 리조트나 전혀 다른 위치에 있는 곳으로 가기 때문에 로컬 푸드 매장의 위치도 조금 한번 그 근처로 한번 검토를 해줬으면 좋겠는 게 제 마음이고요. 바람이고 네, 그렇습니다. 공판장에 그럼 출하하시는 거는 그게 이제 전국 각지로 이제 가는 거. 네, 전국 각지로 갑니다. 네, 저희가 첫 해는 아무래도 이름도 알릴 필요도 있고 그쵸, 네네. 공판장을 충분히 이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로컬 푸드는 지금 그러면은 여기 강원도에 총 몇 군데로 이제 보내시는 건가요? 저희는 어제 처음 냈어요. 로컬 푸드는. 그러시구나. 네. 네네. 네. 네, 그동안은 로컬 푸드가 위치도 네. 별로 안 좋고 음. 그리고 그렇게 메리트가 없다고 생각을 했어요. 저희가 공판장만 가더라도 가격이 워낙 지금 잘 받고 있다 보니까 여기 로컬 푸드에서 원하는 금액은 로컬 사람들에게 파는 금액을 원하시더라고요. 관광객이 아니라. 네. 그러다 보니까 로컬 분들은 아무래도 금전적으로 좀 낮은 가격, 지역 물건이다 보니까 낮은 가격에 팔라라는 얘기가 조금 있어가지고 그동안은 안 냈다가 어제 한번 시험 삼아 한번 내본 게 전부입니다. 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위치적인 제약이 좀 있다 보니까 네. 그거를 어떻게 이 강원도를 찾는 관광객이랑 이렇게 어떻게 연결하느냐, 연계하느냐가 또 하나의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네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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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 딸기 같은 경우는 지금 대관령에서 농사 짓는 농가가 사실은 저희 말고는 거의 없다고 봐도 무방해서 저희 딸기가 원주에 나갔을 때 가격을 잘 받는 이유는 아무래도 저온에서 천천히 크다 보니까 경도랑 이제 저희가 완숙해서 따기 때문에 유지되는 기간이 길다고 해요. 다른 딸기에 비해서 신선도가 유지되는 기간이 좀 더 길다 보니까 가격을 좀 잘 받고 있어서 지금은 공판장으로 꾸준히 이제 납품을 하고 있고 직거래로 하는 고객님들도 드셔보시고는 가격에 큰 불만 없이 다시 찾아주시는 편이에요. 로컬도 그러니까 말해준 대로 저희도 고민을 되게 많이 했던 부분이에요. 저희가 열심히 키웠고 제대로 키웠는데 제 가격을 받지 못하면 그것도 되게 속상한 일이라 처음에는 거기에 맞춰야 되나 고민을 많이 하다가 일단은 고집을 부려보자였어요. 우리가 그리고 직거래 하시는 고객님들이 가져가는 이제 가격이 있는데 로컬 매장에 훨씬 더 저렴하게 내버리면 품질의 그러니까 저희가 품질에 대한 마음이 떨어지거나 그리고 구매하셨던 분들이 마음이 상하실 수도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제가 받는 금액만큼의 품질을 유지하기 위해서 저희는 노력하는 건데 그거를 가격에 맞추는 순간에 품질을 잃어버릴까봐 사실은 겁이 나는 거라서 그래서 일단은 욕심껏 금액을 내고 대신에 이제 로컬에는 정말 소량만 가까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수시로 왔다 갔다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정말 소량만 해서 시험적으로 내보는 거고 기태 씨가 말한 것처럼 저희가 이제 관광객이나 찾아오시는 분들한테 이 추운 대관령에서 키운 딸기가 이렇게 맛있다 하고 내놓을 수 있는 공간이 사실은 있었으면 좋겠어요. 네, 지금은 달랑 둘밖에 없다 보니까 또 바깥에 매장을 또 하나 운영하고 하기는 사실은 어렵고 지금 이제 자리를 잘 잡아간다면 이제 좋은 분하고 연계해가지고 매장을 하나 내서 판매해본 것도 어떨까라는 고민은 하고 있어요. 네, 아직은 실행된 건 없고요. 지금 딱 두 가지, 공판장하고 직거래하고 제가 택배는 아직 안 하고 있어요. 택배로 딸기를 보내봤더니 너무 마음 아프게 가더라고요. 진짜로 마음 아프게 가서 나는 제일 예쁜 거, 상처 없는 거 곱게 포장해서 가는데 운송 중에는 어차피 흔들리거나 이제 움직일 수밖에 없다 보니까 도착했는데 야, 향이 진하다 잘 도착했다고 보여주는데 막 얼기설기 막 돌아다니게 나오니까 이거 도저히 못하겠다. 포장 좀 개발하고 하자고 택배는 미뤄둔 상태예요 아직. 그러시군요. 네. 이 방금 잠깐 말씀해 주셨지만 이게 노동력 부분도 무시할 수 없는 부분인 것 같아요. 왜냐면 딱 봐도 지금 저는 사실 규모에 너무 놀랐거든요. 저희가 생각했던 그 크기에 저는 솔직히 한 5배는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이걸 두 분이서 지금 네. 하고 계시니까 정말 바쁘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약간 좀 일손이 부족한 부분들은 실제로 지금 겪고 계신 경험이실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뭐 해결해 나갈 계획이신지 그리고 아까도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너무 바쁘다 보니까 사실 이런 힐링이라던가 케어라던가 이런 것들을 느끼지 못할 때가 더 많으신 것 같은데 그래도 지금 이제 생활하시면서 느끼는 부분들 네,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은율 대표님께는 네. 저희가 블로그를 통해서 잠깐 네. 확인했던 내용이 있어서 그 관련해서도 네,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까 말씀해 주셨듯이 이제 지역 사람들하고 어떻게 이제 용화되냐고 아까 물어보셨잖아요. 저는 조금 더 그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게 제가 농업을 하려는 이유가 점점 바뀐 게 나는 농업을 좀 알려주고 홍보해주고 가르쳐주는 사람이 되자라는 쪽으로 방향이 좀 바뀌어가고 있는 중인데 여기 와서 그 꿈이 조금씩 이루어지고 있어요. 사실은 제가 영농을 종사했던 기간은 상당히 짧은데
그 앞에 교육을 받았던 기간이 이제 한 8, 9년 정도가 되기 때문에 그동안에 이제 실습이나 딸기라는 작물에서 집중했던 기간이 한 5년 정도 있어서 그걸로 인해 이제 평창군에서 이제 인정을 좀 해주셔가지고 저희가 현장 실습 농가가 됐거든요. 그래서 여기 지역 청년들하고 만날 기회가 좀 많이 생겼어요. 근데 그 중에서 평창군 대관령면 같은 경우는 오지 재배를 주로 하고 겨울철에 소득원이 사실은 없다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저희는 오히려 겨울철에 일이 더 많고 소득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인력 부분에 있어서는 겨울에 이제 일할 곳이 없어서 다른 지역으로 가는 외국인 노동자 인력 같은 경우가 저희한테 올 수도 있고, 그리고 청년 농업인들 같은 경우는 소득이 없는 시기에 소득을 더 이제 만들기 위해서 저희한테 딸기나 스마트팜에 대해서 물어보시는 경우도 되게 많이 있어요. 저는 이게 조금씩 쌓여가면 저희랑 좋은 관계가 되는 분도 반드시 생길 거고, 이게 저희가 점점 나이 들어가면서 주변 사람들하고 연계되면 재밌는 지역의 단체가 될 것 같아서 이런 식으로 스며들듯이 점점 이제 평창군하고 같이 일을 해보려고 하고 있고, 인력 부분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네, 그렇게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과정 자체가 저한테는 힐링이기는 해요. 그러니까 몸은 힘들어요. 제가 정색하고 얘기하는데 몸은 진짜 힘들어요. 이게 저희도 거의 어제는 반 기절이었을 정도로 저희가 지난주, 지지난주 한 2주, 3주 가량은 물론 그 앞에도 심했는데 딸기 물량은 터졌으니까 둘이서 네 동 따고 야 죽겠다 들어가자 단독 따고 또 그 다음날 와가지고 또 남은 네 동 따고 또 그때부터 선별하고 포장하고 저 포장할 동안 잠깐 쪽잠 자고 출하할 동안 저 자고 지금 이런 식으로 돌아가서 연속해서 자는 시간이 3시간이 안 될 정도로 지금 일이 돌아가고 있었거든요, 사실. 그러니까 몸은 정말 힘들어요. 정말 지치고 힘들고 힘든데 이걸 또 나와서 따고 있는 거 보면 둘 중에 하나라 그랬어요. 좋은 거 아니면 내가 미친 거라고. 근데 교육생분들도 한 번씩 이렇게 오셔가지고 이제 농사에 대해서 물어보시는 것도 제가 하고 싶었던 바니까 그게 되게 행복하기도 하고, 또 관계 기간이나 이제 만나는 사람마다 이제 촛별 딸기 알아봐 주시면 기분도 좋은 거고, 또 제가 저희 포장 나중에 보시면 알겠지만 그 앞에 스티커에 제 연락처를 적어놨어요. 그냥 휴대폰 번호를. 그러면 가끔 이제 연락이 오세요. 맛있게 잘 먹었다. 그게 정말 신기하긴 한데 또 어디서 살 수 있냐 맛있게 잘 먹었다 오니까 그게 되게 이게 활동 자체가 힐링이 좀 되는 것 같아요. 몸 피곤하고 체력 없고 아프고 지치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스마트팜이나 이런 고설 재배로 인해서 몸이 편해졌다 농사가 쉬워졌다가 아니라 힘든데도 불구하고 내가 즐거우니까 이걸 지금 계속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너무 감사합니다. 네, 네. 대표님. 저는 힐링이라는 저는 말씀드리자면 목적성의 차이라고 생각을 해요. 여기 농업에 들어와서 내가 힐링을 하고 싶다면 당연히 수익이 줄어야 되는 거고, 농업에 들어와서 수익을 남기고 싶다면 상대적으로 당연히 몸이 바쁘겠죠. 몸이 바쁜 것도 있고, 이게 스마트팜이 되었다고 해서 일이 줄어들지는 않습니다. 일이 줄어들려면 결국에는 로봇이 들어가거나 어떠한 이제 사람을 대신해서 일해줄 무언가가 존재를 해야 되는데, 스마트팜은 사람을 대신해 일해줄 무언가가 존재하는 시설은 아니에요. 네, 자동화된 온실을 앞으로는 미래에는 점점 구축해 나가야 되겠지만, 우리나라도 언제까지나 다른 나라에 비해서 잘 사는 나라가 아니라 다른 나라도 점점 잘 사게 될 거고, 우리나라는 뭐 인력에 대해서 점점 구하기가 점점 힘들어지겠죠. 출산율 문제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자동화는 언젠가는 돼야 될 문제라고 생각하지만 이게 아직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당연히 힘들 거고, 힘든 만큼 돈을 더 가져가는 거고, 쉬운 만큼 돈을 덜 가져가게 될 거예요. 그리고 쉬운 만큼 내가 쉴 수 있을 거고, 그거는 각자 간의 목적성의 차이라고 생각을 하고, 저희는 후자를 선택을 했습니다. 힘든 만큼 돈을 많이 가져가고, 다만 저희가 좀 또 쉬고 놀고 그런 것들은 좀 나중에 좀 생각을 하자라고 생각을 했고, 당장 이게 저희 혼실이 아니다 보니까 저희는 여기서 돈을 벌어서 저희 혼실을 차리는 게 목표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목표를 이루는 이 임대형 스마트팜 기간 동안은 저희가 최대한 힘들고 최대한 돈이 많이 나오게 하는 게 목적이라고 저희 생각을 했습니다. 네.
네, 네.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저희 이제 마지막 질문인데요. 근데 사실 답변 드리면서 또 아까 이 딸기, 어린 애기 같은 이 딸기 볼 때 또 네. 기뻤다는 그 말씀도 떠오르고 네. 두 분 보시면은 집중해야 될 때는 집중하시고 또 그 안에서도 내가 찾을 수 있는 기쁨들을 찾고 그렇게 지내시는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오늘 사실 저희가 준비했고 기대했던 것보다 너무나도 많은 답변을 또 정성스럽게 또 전문적으로 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은데요. 이렇듯 앞으로 창농을 꿈꾸거나 아니면 스마트팜을 계획하고 계신 분들께 한마디 이제 해주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면 부탁드립니다. 농업도 사업이고 저희가 지금 자꾸 돈 얘기하는 것 같은데 돈을 벌기 위한 일인 만큼 저는 좀 신중했으면 좋겠어요. 물론 저처럼 부녀식이나 이렇게 고생할 필요는 사실 없는 건데 좋은 교육기관 찾으시고 원하시는 지역, 지자체 같은 데 방문하시면 농업에 대해서 교육받을 수 있는 기회는 사실 되게 많이 있어요. 안 찾아가서 그렇지 찾아가면 길은 많이 열려 있으니까 적어도 농업을 생각하신다면 농업으로 이제 제가 밥 벌어 먹는다라고 얘기하거든요. 농업으로 밥을 먹고 살고 싶으시다면 저는 좀 더 신중해야 하고 그 작물에 대해서 지역에 대해서 그리고 온실을 지으신다면 그 설비에 대해서 일단 공부는 하고 시작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적어도 내가 어디 고장났을 때 농어 정도는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되고 작물의 흐름 정도는 알고 있어야지만 이게 제대로 흘러가는 거지 어떤 사업도 그냥 쉽게 생각할 수 없는 건데 농업은 좀 편하게 그냥 심으면 나겠지 하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신 것 같아서 저는 그게 좀 안타까워요. 오히려 실패하면 리스크가 좀 더 큰 사업이에요. 농업은 투자하는 금액이 더 많기 때문에 다른 건 집기라도 팔면 되는데 딸기는 팔 게 없어요. 따야 파는 거지 묘를 빠서 팔 수도 없는 거고 화분도 일단 구매하고 나면은 반이하로 뚝 떨어지는 게 가격이기 때문에 좀 더 신중하게 좀 배우고 좀 관계기관 많이 찾아다니면서 발품 판후에 시작하셨으면 좋겠어요. 아무래도. 네. 저도 비슷하게 생각합니다. 저는 농업은 어쩔 수 없이 직원을 고용해야 되는 일인 것 같아요. 혼자서 모든 것을 하기에는 너무나 일이 많고 무겁습니다. 하지만 농장주가 농업에 대해서 모른다면, 잘 모른다면 내가 그 사람에게 정확하게 시킬 수가 없기 때문에 많은 공부가 반드시 선행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이론도 중요하지만 실전도 중요합니다. 이게 잎 작업을 할 때도 이렇게 따는 것이 편하다라는 것, 이렇게 따는 것이 효율적이다라는 것을 이제 직원에게 알려줘야 그 직원이 그대로 하는 거기 때문에 직원에게 맡기지 말고 농장주가 직접 적어도 1년은 직접 고생을 해보시라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감사합니다. 오늘 다시 한번 이렇게 또 너무너무 바쁜 이 시기에 저희를 받아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번에 저희 편집하고 자막 입히고 하는 기간이 조금 예상보다는 많이 이제 걸릴 거예요. 왜냐면 또 영어, 뭐 이렇게 라오스어, 베트남어 뭐 세 가지로 총 이제 번역을 해야 되다 보니까 그래도 저희가 이제 운영하고 있는 채널이 있는데 그 채널에 올라가게 되면 제가 다시 한번 연락드릴 거고요. 또 저희 개인적으로도 그리고 앞으로도 네, 챗별딸기 진심으로 응원하고 계속해서 홍보하겠습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